자, 녹화를 위해서 대충 다시. 또 쓰기 좀 그러네. 기말고사는 6월 15일. 이렇게 조그매 글씨가? 여기 이따만한데? 6월 15일 날 같은 방식으로 중간고사와 같은 방식으로 글씨 좀 잘 쓰자. 식으로 같은 시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업이 또 지방선거인 관계로 또 빠지게 되는 관계로 다음 주 수업도 동영상으로 하면서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중간고사 전에 제가 2번을 보강을 해야 될 부분 중에 첫 번째 주 보강을 또 동영상으로 같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봐야 될 부담이 조금 늘어나게 되겠으나 기말 때 갈수록 조금 그렇게 되면 좀 언제나 다 그런 세상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프레시하게 직접 동영상을 찍으려고 가능한 한 노력을 하겠으나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요즘 상당히 조금 어려운 어려운 뭐라 그럴까 한국말로 이건 뭐라 그러지? 이걸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난 학기 동영상으로 그것을 대체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한번 보강 동영상과 또 실시간 강의가 같이 합쳐져서 결국은 6월 8일까지의 이 강의 내용이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때처럼 이 이전 학기 시험 문제가 참고 자료로 이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고 또 가능하다면 여기서 끝났지 가능하다면 제가 이런 진도가 늦어지는 점에 대한 상당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왜 진도가 늦어졌느냐에 대한 개인적인 아쉬움은 전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가 이렇게 느리면 조금 곤란하다. 좀 더 많은 것을 커버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말고사 시험 범위까지는 반드시 여기서 6월 8일까지 강의까지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면 되나 가능하다면 제가 그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도 동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이게 아마 놓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것들은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싶은 분만 하시면 되겠죠. 일반 생물학 내용에 관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일단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고세균에 관해서 고세균이 상당히 좀 희한하다. 아무 데서나 막 산다.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환경에서 마구마구 산다. 뭐 섭씨 95도에서도 아무 끄떡 없이. 그래서 그것 덕택에 대박을 친 사나이 얘기도 얼핏 해줬잖아요. PCR이라는 그 기법을 이 고세균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개발을 해낸 다음에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걸머쥔 그 사나이에 대해서 마약까지도 한꺼번에 걸머쥐게 되었어요, 사실.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잠시 되기도 했지만 돈이 생기면 자꾸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싶어지는 모양이지.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도대체. 얘네들은 뭐가 특별하길래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자꾸 막 사는 거야. 특별한 게 효소들이 있으니까. 왜 얘네들은 효소들이 이렇게 특별할까? 왜 그렇게 써야 돼? 구조가 좀 특이하니까 그런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언제나 효소들의 구조인데 뭔가 극한 환경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효소들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PCR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그 DNA 중합 효소는 왜 100도에 끓는 물에도 얘가 단백질 구조가 망가지지 않을까 도대체. 얼핏 비슷한 그 관계된 예를 우리는 효소 활성 조절에 관해서도 보여드렸잖아요.
비단 온도뿐이 아니라 어떤 효소들은 강산, 엄청난 강산, 우리 위 속에 사는, 그래서 이 단백질을 위 안에서 분해시키는 펩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와 소장에서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트립신이라는 효소는 둘 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pH, 이 친구는 pH 2에서 아무것도 없이 일을 하고,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장에서 있는 효소는 pH 2에 그 같은 그런 강산 조건에 넣어버리면 그 친구는 완전히 해서 구조가 다 망가져 버리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 왜 뭐가 차이가 날까? 특별한 미세한 구조들이 어쩌다 보니까 엄청난 산성 조건에서도 얘네들이 그 특별한 화학 결합들이 파괴가 되지 않으니까 그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됐죠. 그러니까 혹시 누가 같이 물어보거든, 길 가다가, 아니 쟤는 왜 저렇게 산성 조건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촉매작용을 수행을 할까? 아는 척을 할 수 있겠죠. 우리도 다 같이 모르는 것이지만 확실히 모르지 뭐. 이 전문가들도 100% 정확한 내용은 모르나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죠. 아마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떤 특별한 그 구조를 유지하는 화학 결합이 그런 극한 환경 조건에서도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논리적인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세균들은, 어떤 고세균들은 이거 여기가 완전히 이게 소금 덩어리, 이 허연 이유가 소금, 여기가 사해라고 하는 저쪽 이스라엘 근처의 그 사해, 이런 소금 덩어리에서는 누가 도저히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소금에 절인다는 이유는 왜 그렇겠어? 세균을, 옛날에 항생제 같은 것들이 없던 시절에 소금을 절이고 뭐 하는 것들은 음식물을 세균에 의한 부패, 오염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원시적이긴 하나 최적의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세균이 있다라는 얘기지. 뭐지? 아니 이런 염분을 어떻게 견딜다는 얘기야 하는 그런.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할로필릭, 할로라는 게 소금기라는 얘기입니다. 할로필릭, 소금을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할로필릭. 그래서 소금만 보면 난 미치겠어 하고 너무 좋아서 그 속에서 막 이렇게 함부로 살 수 있는 그런 세균도 있다. 고세균들이 특히 그렇다. 그런 일종의. 서머필이지만 서머필 중에서도 익스트림, 좀 과하다, 심하다는 얘기죠. 익스트림 서머필.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PCR 중합효소를 가지고 있었던 그 세균. 100도에서도 죽지 않아라는 그런 세균들. 그러니까 무슨 이런 용암 근처라든가 옐로우스톤에 있는 끓는 온천 근처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는 이런 친구들. 크라이오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온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크라이오라는. 크라이오 EM 결부 지을 수가 있겠죠. 극초저온 전자현미경, 영어로 크라이오 EM. 크라이오라는 얘기는 바로 요게 저온이라는 뜻입니다. 크라이오. 그래서 크라이오필 하면은 이걸 또 뭐 사이클로필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뭐. 근데 이 정도는 뭐 마이너스 100도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 정도가 약해서 한 마이너스 15도, 마이너스 20도 정도에서 주로 잘 산다는. 그러니까 좀 약하네, 얘네들은. 좀 더 내공을 키우고 와야 되겠네. 저쪽 극한 딴 친구들은 100도, 섭씨 100도에서 잘 살고 있는데 니들도 한 마이너스 100도 정도까지는 가야 좀 대충 같이 맞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런 또 저온에서 살 수 있는, 엄청나게 산성 조건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세균들도 있고, 그걸 애시도필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뭐 하는 이것저것 별의별 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세균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성 조건에 대한 내성을 위해서 고생의 다양한 대응 기전들이라는 메커니즘이 이제 논문에서도 나왔고, 어떤 식으로 대충 보면은 그림을 이것에 대한 시험 문제를 낼 의향은 전혀 아무것도 없고, 단순히 그냥 한번 우리의 이 논리적인 이 사고 습관을 다시 한번 살짝 생각해 보는 방식으로, 어떻게 산성 조건을 일단 어떻게 해야 얘네들이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는 뭘까? 산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수소이온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수소이온. 그럼 그 엄청나게 많아진 수소이온이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개 구조의 수소 결합에 의존하는 어떤 구조들을 그 수소 이온들이 회방을 놓아가지고서 구조가 망가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폐해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것과 비슷한 얘기예요. 수소이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 한 방법은 그 들어온 수소이온을 어떤 식으로 해서는 중화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수소이온을. 또 한 가지 방법은 수소이온이 마구 들어오면 그거를 능동적으로 밖으로 쫓아내버려가지고서 네가 감히 이 안에서 어디서 감히 펌프짓을 해가지고 쫓아내는 그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는 여러 가지로 그런 대응 방식이,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수소가 펑펑 밖으로 나가는 수송체가 여기서 그림이 보이는 이유이고, 들어온 수소를 이렇게 중화시키는 그런 그림이 보이는 이유고, 자세한 내막을 절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지금 이 순간에, 다만 상식선상에서 그런 대응 기작들을 이들이 개발을 시키면 산성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생물학은 언제나 상식에 기반은, 절대로 어떤 이 우주의 물리 화학적 법칙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는 상식적인 그런 로직하에서 모든 생명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세균, 고세균이 그냥 일반적인 세균과 조금 특이한 점은 세포벽이 좀 특이해요. 펩티도글라이칸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세균의 세포벽. 그러니까 식물이 가지고 있는 셀룰로스를 기반으로 한 세포벽이 아니고 균류가 가지고 있는 키틴 기반으로 한 그런 세포벽이 아니고 펩티도글라이칸. 이름만 딱 들어도 펩티도글라이칸이라는 얘기는 탄수화물에다가 뭔가 펩타이드가 조금 들어있겠구나 라는 그 이름이 바로 펩타이도글라이칸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세균의 세포벽은 좀 희한한, 그래서 잘 모르고 아직 연구가 잘 정확하게 안 돼 있었고 정확하게 해서 잘 모르고 대부분 S-레이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얻기에 충분한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더더군다나 이 구조 자체도 여러 가지 다른 고세균들이 매우 다양하게 특이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심지어 서로 다른 고세균끼리의 소위 말하는 그 S-레이어라고 하는 그 구조 자체도 이런 식으로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틀린 점은 그 세포벽의 성분이 틀린 것뿐만이 아니라 세포막의 지질 성분이, 세포막은 세상에 어딜 가나 소위 말하는 인류 공통적인 유니버설한 인지질 이중층,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질 이중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고세균들이, 특히 어떤 특정한 고세균들이 아주 열에 강한 또 한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러한 지질 성분은 훨씬 열에 잘 견디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좀 이따 구조를 이제 차이를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뭐 장점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단점도 언제나 항상 이제 발생하는 것처럼 열에 잘 견디긴 하지만 온도 변화 같은 데서 다른 일반적인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세포막보다는 잘 적응을 이제 급변하는 그런 온도 변화에 대해서는 잘 적응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점. 아마도 그래서 이들이 자기의 살던 그 원래 서식지를 떠나는 걸 극히 싫어하는지도 모르지. 극히 싫어한다는 얘기는 세포 배양실로 데려와서 자, 이제부터 너하고 나랑 같이 사는 거다 하고 배양을 시작하는 순간 이들은 전부 자결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키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이 얼마나 많은 그런 고세균들이 종류가 있는지조차를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즘 와서 왜 이것이 가능해졌다고 얼핏 얘기했지? DNA 염기 서열 분석,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얘기했지? 메타지노믹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건, 메타지노믹스라는 것이 원래 있는 서식적인 이에 있는 데리고 와서 배양을 하지 않고, 이게 바로 메타지노믹스, 세포 배양을 거치지 않고 생물 종들을 본래 서식지에서 직접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연구하는 기법을 이제
메타지노믹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왜 이것이 가능하냐 요즘은 그냥 조금만 띄워도 여기서 살짝 조금만 뭐가 묻혀도 전체 유전체 염기 서열을 다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그만큼 발달을 했기 아니 심지어 오죽하면 네안데르탈 화석을 긁어가지고서 거기서 DNA 뽑아가지고서 쫙 이어 맞춰가지고서 네안데르탈도 알고 보니 사람이랑 우리 현대 네안데르탈은 사람 아닌가? 그들도 사람이었죠. 와 똑같은 30억 쌍의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그만큼 발달했기 때문에 뭐 어디서든 DNA 뽑아내서 염기 서열 분석하는 건 이제는 정말 기가 막히게 발달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활용이 되는 거지. 괜히 데리고 와서 뭔가 좀 많은 양을 얻어야 되니까 배양을 하는 거 아니야. 야, 내가 먹을 거 많이 줄게. 참 커봐. 근데 여기서 전부 다 죽어버리니까 직접 거기서 살짝 샘플 떠가지고서 DNA 분석만 내가 니들 정보만 알려고 해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 파악을 요즘은 하고 있다는 거죠. 덕택의 여기도 그 덕택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라는 그 종류도 같은 방식으로 요즘은 다 그게 파악이 돼가지고 요즘 갑자기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이 갑자기 부각이 되는 이유가 그전까지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다른 장내 세균들이 같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었다는 얘기지. 근데 요즘은 뭐 헛소리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보다 뭐 10배는 더 있다라는 뭐 그런 헛소리도 있고 그건 조금 과장된 얘기고. 자, 그래서 세포막이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야, 그들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위키피디아에서 보여주는 인지질 이중층과 그들의 세포막의 차이가 위에서 보면은 이들은 이 두 개의 서로 이 일반적인 인지질 이중층처럼 이렇게 지방산 꼬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다른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특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인지질 이중층이 일반적인 우리 세포막에서는 정말로 이중층을 이렇게 분리가 된 이중층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서 많은 경우에 많은 이 아키박테리아의 세포막들은 이 둘이 서로 이렇게 융합이 돼 버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이 되는 특별한 성질 중에 하나가 열에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둘 다 시뮬레이션 모델일 뿐이지만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세균의 세포막 구조이고 오른쪽이 고세균의 세포막이라고 한다면 열을 가하게 되면 이미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고온이 가해지게 되면 이쪽 왼쪽에 있는 세포막들은 이런 식으로 균열이 생겨서 파괴가 되고 있는 데 반해서 오른쪽은 아직도 굳건하게 그들의 구조를 유지를 하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가장 세포를 구성하는 첫 번째 근간인 이 통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꽉 중심을 잡아주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한 고온 조건에서. 이것이 훨씬 더 극한 상황으로 좀 더 열을 가했을 때는 이제는 완전히 이 세포막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린 데 반해서 오른쪽에 있는 고세균의 세포막은 아직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정도로 이 구조가 그 큰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세균과 그냥 일반적인 세균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론 그들은 둘 다 원핵세포로서의 공통적인 이런 특성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세균과 이 일반적인 그 세균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서로 다른 점들이 밖에서 외견상으로만 본다 해도 이렇게 다른 점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 얘기는 안 했지만 이 고세균들의 실제 내의 생화학적인 특성은 더더군다나 훨씬 더 진핵세포와 훨씬 더 비슷합니다.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일반 생물학을 혹시라도 조금 맛보셨다면 이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또 한 가지 또 다른 차이점들을 얘기할 때 인트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핵세포의 유전자는 인트론을 가지고 있는데 원핵세포는 인트론이 없다 뭐 하는 식으로 그것이 고세균에 오면 그것이 완전히 틀린 말이다. 고세균들은 인트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거의 진엑스포하고 같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느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균들이 인트론 같은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상황 자체를 우리는 아이고 자식들, 니들은 인트론도 없냐? 하고 이렇게 비웃게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진엑스포로서 인트론 같은 것도 있다? 약 올르지?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원핵세포가 인트론이 없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진화해서 야, 니들 아직도 그렇게 구시대 유물을 갖고 다니냐? 좀 바뀌면서 살아라 하고 원핵세포들이 오히려 우리를 비웃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지. 그들 나름대로 훨씬 더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원래 있었던 인트론을 이미 그들은 전부 다 던져버리고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한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 인트론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리보솜의 구조도 훨씬 우리가 더 가까워요. 진핵세포와. 고세균과 진핵세포가. 그래서 그러한 훨씬 더 진핵세포와 비슷한 그런 물리 화학적인 그런 특성을 고생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끝으로 진핵세포로 횡연히 넘어가 봅시다, 이제. 원래 목적은 사실 이거니까. 진핵세포. 일단, 크기가 커졌다. 크기가 커졌다는 얘기는 일단 내부에, 이 통제를 하기 힘든 여러 가지 대사작용, 특이적인 대사작용의 문제도,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구획화하는 컴파트멘탈라이제이션으로 해결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포 안에 있는 그런 작은 이 소기관들을 통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크기가 커졌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표면적 자체도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면적이 세포 안에 있는 그런 세포 소기관들이 그것까지도 사실은 보완을 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안에 있는 세포 안에서 특별한 환경 안에서 특이적인 대사작용을 수행하는 8가지 제가 강조를 했던 세포 소기관들의 특성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 표면적에 이게 부피가 커질수록 표면적은 훨씬 막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그것조차도 안에 세포 내부에다가 막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표면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표면적을 증가를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역시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특정 대사작용은 이미 강조한 것이고, 그래서 구획화라는 것은 어쩌면 이 두 가지 표면적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특정 대사작용을 또 이제 특별한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는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완전한 설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표면적이 이게 부피가 커지면 왜 표면적이 작아지느냐 하는 뭐 쓸데없는 산술적인 공식에 의한 입증일 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원핵세포에서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이제 사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미토콘드리아에 훨씬 꽂혀가지고서 미토콘드리아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생화학적으로 미토콘드리아를 분리해야 되죠. 세포생물학과 생화학의 근본적인 차이. 세포생물학자들은 있는 그대로 이것을 보존을 시켜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있는 그대로 실시간으로 자연적으로 관찰을 할까 하는 것이 가장 이제 그들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래서 현미경 같은 것을 사용해서 계속 관찰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생화학자들은 상당히 성질이 급한 사람들로서 무조건 뭐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전부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해버리고 그것들만 순수하게 나의 목표만을 순수하게 분리 추출해서 화학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을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연구 목표가 있어도 그들의 접근 방법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생화학자들의 그런 접근 방법을 상당히 사실 파워풀하거든요. 생화학적인 접근 방법. 여태까지 우리가 쌓아놓은 인류가 쌓아서 축적된 기술과 지식들이 여기에 딱 맞게끔 축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만을 우리가 특별하게 분리를 해야겠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다른 것들은 다 쓰레기야,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리 상대적으로 핵이 중요한 역할을 하건 간에 나의 목표가 미토콘드리아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나의 관심밖, 고로 쓰레기. 해서 이것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차등적으로 원심분리기를 이용해서 다행스럽게도 각각의 세포 소기관들이 각각의 밀도가 다르고 화학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의 원심 분리기를 최소한 2, 3차례 반복 연속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건 아주 간단한 매우 간단한 그러한 방식의 차등 원심 분리의 하나의 예로서 일반 생물학 교과서들에 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기법인데 핵 가장 맨 밑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가 만약 핵이 너의 관심사라면 나머지들은 전부 다 따서 버리고 얘만 잘 고이 모셔가지고서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아주 순수하게 정제된 형태로 연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미토콘드리아가 다른 것들은 다 미토콘드리아나 또는 엽록체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엽록체가 관심사라면 한 이 중간 정도쯤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핵을 먼저 떨어뜨려서 핵들을 제거해 버린 다음에 이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원심 분리를 하면 이들이 드디어 이제는 가장 밑에 떨어지는 그러한 물질이 되겠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차등 원심 분리라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골지라고 여기 레이블이 되어 있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크게 세포 소기관에는 크게 두 그룹의 다른 종류의 어떤 구조물들이 세포 소기관을 이제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DNA도 있고 해서 엄청나게 무거우니까 가장 먼저 떨어지긴 하지만 세포 소기관의 입장에서는 핵을 위시한 핵막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간이잖아요. 또 그 나머지들 여러 가지 골지라든가 소포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전부 막으로 둘러싸인 핵막과 같은 물질을 막으로 둘러싸인 그런 세포 소기관 물질들이라는 점에서 같은 계통의 애들이고 특별하게 구분이 되는 특별한 세포 소기관이 바로 여기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여기에 엽록체가 또 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실 생화학적인 측면으로서도 이 두 개의 그룹이 서로 확연하게 차별 구분이 되는 그런 세포 소기관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세포 소기관들 중에서 이 중에 두 개의 막으로 구성된 세포 소기관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그런데 엽록체는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잠시 우리의 관심을 접어두고 미토콘드리아와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이중막이긴 하지만 핵이 가지고 있는 이 이중막과 미토콘드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중막은 달라도 너무 달라. 핵의 이중막은 마치 뭐냐면 담요가 딱 한 장을 깔렸는데 담요를 두 겹으로 접어서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겹이 되죠. 그렇게든 사실 똑같은 그러니까 바깥쪽과 안쪽에 있는 그 핵막의 성분이 화학적으로 동일하고 정말로 글자 그대로 이들이 이중막이 된 이유는 그냥 글자 그대로 이들이 한번 이렇게 담요를 접은 것처럼 겹쳐서 접어가지고서 폴딩을 시켜서 이중막이 되어버린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나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는 그 이중막의 구조가 바깥쪽과 안쪽 막의 화학적 성분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유리 세포막과 조금 달라, 이게. 그래서 사실 이것이 얼핏 언급을 했었던 그 내부 공생 이론에 또 역시 부합되는 하나의 증거로서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세 개가 진핵세포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두 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것들이 그 세 개일 뿐이고,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은 막이 단일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일막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인지질이 하나의 층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 인지질 이중층인데 그것이 하나의 마치 세포막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단일막이 인지질 이중층은 맞는데 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막들이 전부 다 단일막이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핵막은 그 인지질 이중층이 두 겹이 되어 있는 거. 미토콘드리아 막은 그와 비슷한 인지질 이중층과 같은 그러한 막이 이 역시 두 겹. 바깥쪽 막, 안쪽 막으로 되어 있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일막으로 구성된 세포 소기관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하여 조면소포체, 고울지체, 라이소솜,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으로 구분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이들과 전혀 구분을 할 수 없는 동일한 사실, 동일한 부성체인 수성소낭이라고 하는 것들까지 전부 다 단일막으로 다 이루어진 결국 세포 안에서, 진핵세포 안에서 또 다른 하나의 막으로 둘러싸여진 격리된 공간들이 전부 이런 단일막으로 구성된 세포 소기관들이란 얘기죠. 오른쪽에는 활면소포체, 페록시좀이라고 하는 잘 우리에게 훨씬 친근하지는 않아 반드시 가지고 있는 또 역시 그 다음에 vacuole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액포라고 하는 특히 식물세포에서 두드러진 이 액포라는 것은 식물세포에서 매우 두드러져 있기 때문에 동물세포에서는 이 액포가 사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잘 보기가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단일막으로 구성된 세포 소기관들인데 핵막과 같이 핵과 이들을 전부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들을 얘기하는 것이 여기 혹시 그 다음에 써놨나 내가? 여기 있구나. 내막계라고 엔도멤브레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추가적으로 핵 역시 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들을 통틀어서 세포 안에서 진핵세포의 안에서 또 다른 내부적인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해서 이것을 내막계라고 일컬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일단 여기서 확연하게 왕따시킨 세포 소기관 하나 있죠? 미토콘드리아가 안 보이지? 미토콘드리아는 내막계의 일원이 아닙니다. 넌 저리 가. 일단 이 내막계를 구성하는 이들은 근원이 같아요. 이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얼핏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이 내막계를 구성하는 세포 소기관들은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그 고세균으로부터 우리의 원래 조상인 고세균으로부터 이렇게 진핵세포로 진화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러한 핵막을 위시한 이 내막계들을 얻게 되었을까? 하나의 이론이 밀어내기, 밖에서 밀어내기라는 내부 함입, 이것을 우리는 내부 함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밖에서 뭔가 압력을 가하면 이것이 바깥에 있는 세포막이 안으로 밀려나면서 주름이 지게 된다는 일종의. 어디까지 정말 이거 믿어줘야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거기 가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름이 져서 이 안으로 접혀 들어간 이 막이 고정화되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가지고서 결국 분리가 되면 여기서 안쪽에 갑자기 생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렇게 세포막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특별한 일부 부분이 이 안으로 이렇게 주름이 접혀 들어가게 됐다. 여기도 이 안으로 주름이 접혀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접혀 들어간 부분이 외부와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들이 따로따로 특히 이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제 이것이 핵을 이루고 안에 뭐 하는 식으로 그 주변부에 있는 조면 소포체들도 전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접혀지다 보니까 안에서 이렇게 접혀지다가 안에서 끊겨버려서 하나의 이 세포막과 동일한 화학 성분을 가진 안쪽에 생긴 막이다라는 뜻에서 내막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들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정설로 받아들여져 있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 그럼 이들이 내막계인 건 알겠는데 왜 이쪽 왼쪽과 오른쪽 애들 이렇게 편가르기를 해놨을까 내가 그들을 소개시키는 이름을 소개할 때 지면관계상 물론 지면관계상이지 그 외에 또 다른 의도는 없을까? 숨겨진 의도? 자 이거 1점짜리 쉬는 시간 우리 10분 들어가기 전에 10분 쉬는 시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졸음을 확 살짝 파괴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거 1점짜리입니다. 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해놨을까? 어떤 혹시 무슨 숨겨진 의도는 없을까?
사실 이거는 뭐 1점짜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억울한 문제이긴 해요. 배우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니까. 조금 억울하긴 한데 재미삼아서 한번 누구에게도 기회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재미삼아서 한번 해봅시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없는 척하는 모양이네. 전부들 동료애를 발휘하기 위해서. 자, 뭐 없다고 5초. 뭔가 막 지금 1초 땡. 이쪽부터 우리가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쪽과 이쪽이 특히 소포체, 같은 소포체인데 조면과 활면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는 점을 주목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쓰임새가 확실한 어떤 특별한 용도에 같이 공통으로 쓰이게 되는 내막계의 이론들입니다. 곧 우리가 보게 될 이들 조면소포체, 골지체, 라이소솜, 수송소낭 이들이 하는 역할에 의해서 세포 안에서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종류의 만들어진 단백질들은 외부로 수송이 되게 됩니다.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부 밖으로 내보내지는 그런 작용, 그것을 외포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엑소사이토시스라고 밖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분비, 우리가 분비를 한다고 하잖아요. 분비, 호르몬, 소화효소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밖으로 내던지는 그런 조직들 많잖아요. 그런들이 그 조직들이 분비를 할 때 바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여기에 지금 조면소포체, 골지체, 리소솜, 수송소낭들이 활력에 힘입어서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옆에서 이들은 그냥 가만히 구경뿐. 그 과정에서 최소한. 다른 물론 기능이 있죠. 중요한 기능들. 그래서 이것들을 일부러 이렇게 살짝 옆으로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핵문제 한번 볼까요? 아직 5분이 남았네. 쉬는 시간 전까지. 핵은 핵질과 염색질로 구성되어 있다.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핵질이란 뭐냐면 국이지, 국. 국물과 이제 건더기가 같이 이루는 전체적인 이 액체 상태, 이걸 전체적으로 플라즘, 핵질이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그 안에서 특별하게 정확한 건더기로 우리가 하나로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건더기가 바로 이 염색질이라고, 그 안에 들어있는 주요한 건더기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간일 것이고, 그 공간을 누가 채워주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핵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그 핵이라고 하는 공간을 채워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핵질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 일종의 국물 같은 거지. 이 액체와 그 안에 들어있는 고체들이 같이 뒤엉켜져 가지고서 혼돈의 장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진 주요 물질이 바로 염색질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핵질이라는 것은 잘 관심 없고 뭐 있나 보다. 세포질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핵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구나 하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이 염색질이 문제지. 염색질, 크로마틴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철저히 여러분들이 전혀 사전 지식이 없다고 무시치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들었던 얘기일 수 있으나, 염색체라는 것은 들어봤는데 도대체 염색질은 뭐야? 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얘기죠. 같은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인가? 그림 없나? 아, 그렇지. 이게 가장 제가 좋아하는, 염색질과 염색체의 차이를 설명할 때 제가 가장 즐겨 마다하지 않는 그림입니다. 같은 실이죠. 같은 실을 감아두느냐, 풀에 헤쳐놓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염색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어떤 특별한 경우에 야 이거 너무 너저분하다, 이건 뭐냐, 우리가 여기 무슨 엔트로피 장도 아니고 좀 정리 좀 해 하면
돌돌돌돌돌돌 막 가면서 이렇게 딱 위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 가서 우리는 이것을 비로소 뭐라고? 염색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만 편의상 그런 식으로 항상 까다롭게 이렇게 있을 때는 염색질,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염색체 하고 항상 까다롭게 구로마다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피곤해하죠.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염색체, 모든 것을 퉁쳐서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구분을 한다면 염색체와 염색질은 이렇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염색체, 진핵세포의 염색체, 통상적으로 하면 보통 이런 그림 보통 그리잖아요. 이렇게. 이 오른쪽에도 그려야지. 이렇게. 보통 이것이 통상적인. 그 다음에 좀 더 또 다른 경우는 이렇게 이것이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뭐 둘 다. 이것이 염색체이잖아요. 염색체. 이것은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한 세포의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뿐입니다. 세포 분열 바로 직전. 그러면 나머지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거의 대부분의 기간은 보통 우리는 이것을 세포 주기라는 입장에서 보통 그것을 간기라고 얘기하면 간기?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보통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간기의 형태로 하니 넉넉히 있다가 갑자기 야 이제부터 세포 분열을 해야 돼 하고 준비하면 그때서야 야 세포 분열해야 돼 하면서 이것저것 막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준비라는 것은 그때부터 막 이 염색질들을 응축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하면서 방추사도 만들고 하는. 그때 오로지 분열기에 들어가려고 할 때, 세포 분열 직접 할 때 우리가 무슨 뭐 세포 분열의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뭐 이런 그런 스테이지들 있잖아요. 그때에만 비로소 유일하게 염색체라고 하는 그런 이 형태 구성 물질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형태에서는 이 모든 DNA들이 이렇게 염색질이라는 형태로, 다시 말해서 훨씬 덜 응축이 되어 있는, 응축도가 매우 낮은 형태, 풀어 헤쳐진 그런 형태의 염색체 DNA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인터넷에서 이 염색질 또는 염색체의 응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키워드를 찾아보면 아마 10중 8구 이와 비슷한 그림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 그림이 상징하고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염색체의 한 부분을 살짝 따가지고서 이것을 확대해서 이 안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결국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염색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결국은 이들이 DNA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로서, DNA가 우리가 얘기하는 DNA라는 것은 이렇게 이중사슬로, 이중나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누이 장난 삼아서 얘기를 하지만 염색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이제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물 반 고기 반이더라. 그래서 이들 중에 어떤 것이 실제로 유전 물질인지를 상당히 곤혹스러워 했다라고 과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1950년도 이전까지의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DNA라는 그 단백질이라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단백질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름이 히스톤이라고 해서, 그 히스톤 염기성 단백질로 아주 유명합니다. 염기성 양이온이, 예를 들어서 라이신, 그다음에 알지닌 같은 아미노산들이 있으면 그들은 이 아미노기들이 바깥에 있어갖고 차지가 되어 있잖아요. 플러스. 그래서 그런 플러스 차지들이 DNA는 인산기의 마이너스 차지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온 결합을 이뤄서 여기에 철석철석 잘 들어붙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톤들이 한 번에 8명씩 짝을 지어가지고서 동일한 히스톤들이 아닙니다. 종류가 조금 다르지. 뭐 히스톤 2A, 2B, 무슨 3, 4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8명의 히스톤 단백질들이 8명 8개의 단백질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뭉쳐서 자기들 둘레에 DNA를 이렇게 돌돌 2바퀴 반 정도로 이렇게 감아주게 된 그것이 바로 하나의 기본 구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질이 되었건 염색체가 되었던 간에 그러한 구조 자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뉴클레오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뉴클레오솜이 뭐냐? 진핵세포의 염색체의 구성 기본 단위이다. 다시 말해서 프로캐리오트, 원핵세포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심지어 폄하해서 야 니들은 옷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 DNA잖아. 네이키드 DNA라고 폄하했다는 얘기지만 그들이 들으면 화낸다고 얘기했죠. 우리도 뭔가 옷을 걸쳤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도의 히스톤이 빡빽히 둘러싸인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름 그들도 이렇게 되어 있으나 어쨌든 우리만큼은 아니다라는 얘기이고, 그래서 이 구성 기본 단위이면서 이들에 의해서 이 DNA가 소위 말하는 그 염색질이 응축이 점점 돼서 그 응축의 끝판왕이 그 염색질이 응축이 되면 돼서 결국은 더 이상 갈 때까지 갈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이제는 더 이상 난 더 응축을 못한다, 압축을 더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염색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 응축의 끝판왕인 염색체로 가기까지의 그 과정은 사실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과정입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응축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염색질이라 하더라도 조건 또는 그러니까 환경 조건 또는 지역에 따라서 이 응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기들 마음이야 그냥. 그래서 결국 이런 응축에 의해서 이 염색질을 이 뉴클레오솜이 돌돌돌 말아가지고서 계속 그렇게 아니 얘네들이 돌돌돌 만다고 해서 어떻게 이게 응축이 되지?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돌돌 말어 그래요. 물론 실을 갖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 뉴클레오솜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구성 기본 단위로서 개입을 함으로써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의 DNA가 엄청나게 응축이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뭐 이건 아코디언이 이렇게 쭉 쭈그러드는 정도는 이유도 아니고 이게 세포라고 합시다. 세포 사이즈. 이게 세포 사이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안에 핵에서 우리가 DNA를 꺼내가지고서 한 줄로 쭉 연결을 했다고 칩시다. DNA 길이가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만약 이 크기가 세포라면 여기서 한 거의 90km는 가요. 이 비교 사이즈로 해서 90km. 여기서 90km면 어디야? 서울까지는 안 돼도 최소한 용인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긴 거. 말이 돼? 이게? 이 안에서 작은 걸 꺼내가지고서 쭉 연결시키면 그 정도의 86km 하면 90km 정도의 길이가 되는 거를 응축을 해서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서 이 안에다 쑤셔 박아서 이 안도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작은 핵 안에 쑤셔 넣어가지고서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이렇게 응축을 이뤘다는 얘기지. 어떻게? 상대적인 간격을 조절하면서 각각의 뉴클레오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간격을 어떨 때는 서로 간의 간격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띄엄띄엄 넓혀놓고 어떨 때는 이들의 간격을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촘촘하게 완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무시 쳐버리면 그것도 3차원으로 그럼 이걸 엄청나게 높은 배율로 압축, 응축이죠. 응축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염색체에 있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사실 이렇게 꺼내서 다시 응축을 안 시키고 다 풀어놓은다면 이런 식으로 길게 늘어뜨릴 수가 있는 것을 이 뉴클레오솜이 이렇게 이것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실제로 연구자들이 이 중요성을 그다지 크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디에 중요하냐면 뭐든 유전자들의 발현에 사실 개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을 빽빽하게 뉴클리오솜들을 빽빽하게 이렇게 집약시켜 놓으면 응축을 시켜 놓으면 이 지역에 있는 뭐 전부 DNA니까 근본적으로 DNA에 우리에게 있어서 DNA의 쓸모는 뭡니까? 유전자가 위치한 구조물이잖아요. 이 안에 있는 유전자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귀하신 몸으로 받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전자의 역할은 뭡니까? 유전자 발현을 해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전자 발현이라는 얘기가 엄밀하게 뭐죠? 우리는 흔하게 유전자 발현하는데 그게 뭐야? 형질로 나타나는 것이 물론 뜬구름 잡는 얘기는 형질로 나타나는 것이 유전자 발현이지, 맞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화학적인 물리적인 현상으로서 분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유전자 발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RNA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구간에서 유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할까? 유전자는 무엇입니까? DNA 선상에서 우리의 염색체에 있는 DNA 선상에서 모든 지역이 유전자입니까? 아니지. 유전자가 아닌 그냥 할 일 없이 밥만 축내고 있는 밥버러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인간 유전체 분석이 다 끝내고 나서 실제로 여기서 어떤 구간에서 뭐 일을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를 간직하고 있는 부위가 1%밖에. 놀라고 자빠질 일이지. 나머지 부분들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야. 물론 무조건 단백질만 다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유전자의 입장은 아니지.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특별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정보를 간직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유전자라고 생각을 했으나 아니 단백질을 만들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리보솜 나는 뭐게? 리보솜을 RNA를 만들어내는 유전자 이거 나 단백질 안 만들어낸다고 난 무시하니? 아니지. 그러니까 무조건 RNA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은 전부 유전자입니다. 맞아요. 그 RNA가 궁극적으로 단백질로 변화를 하던 아니면 단백질을 만드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든 간에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 얘기니까. 그래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RNA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이 유전자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이 조금 애매모호하다? RNA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는 RNA를 만드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잖아. 나는 왜 유전자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 DNA에서 RNA를 만드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RNA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라고 했을까? 이들이 날이면 날마다 편의점처럼 일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 어떨 때는 나 오늘 문 닫았어. 안 해. 어떤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오늘 일 좀 해볼까? RNA 좀 만들어 볼까? 하는 유전자들이 태반이다라는 얘기지. 물론 그러지 않고 어떤 지역은 그냥 계속 24시간 불철주야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지역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유전자라는 지역들이 소위 말하는 활성화, 액티브한 활성화되는 시절이 있고 비활성화되는 시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유전자를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활성화를 시키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그 형질 지금 말하는 그 형질이 엄청나게 달라지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형질 얘기를 해볼까? 그 소위 말하는 유전자의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형질에 관한 거.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을 어렸을 때 똑같은 성장 호르몬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그러나 어렸을 때 그 누군가가 그 성장 호르몬을 남들보다 훨씬 비정상적으로 또 틀린 말을 했지만 어쨌든 훨씬 남들보다 적게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의 활성이 부족해가지고서 적게 만들어내게 되면 그 개인은 어떻게 될까?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병증으로 인지를 하는 난쟁이 그 형질을 가지게 되죠. 난장이. 반면에 성장 호르몬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고 그 후에 그것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이상해지지 사람이. 말단 비대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성장 호르몬이 발현이 되지 않아야 될 때 성장 호르몬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면 이 사람은 그러한 병증을 겪게 돼. 그러니까 그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의 활성이 어떤 시기에 시기적절하게 활성화가 됐다가 그만하고 닫아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남들처럼 일반적인 성장 이 형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유전자의 발현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유전자의 발현은 항상 액티브해도 안 되고 항상 비활성화되는 인액티브해도 안 되고 아주 시기에 딱딱 맞게 액티브해졌다가 닫고 특히 이것이 우리 같은 다세포 생물에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분화라는 것을 이룰 수 있게끔 해준 거거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의 단세포로서 출발을 했어. 수정란 단세포잖아. 그 단세포가 계속 세포 분열을 해서 몇백 개, 몇백 조로 이루어진 이 단세포로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각각의 모든 지역에 있는 세포들이 모양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잖아. 어떻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들이 원래 그 수정란의 처음에 출발점이었던 그 수정란의 상태에서 똑같은 유전자다. 우리가 그동안에 세포 분열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유전자가 달라졌는가? 아니죠. 똑같이 그 유전자 가지고 있잖아요. 헤모글로빈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여기도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똑같은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나 그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실제로 활성화가 되어가지고서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만드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적혈구 세포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조절하나? 왜 적혈구 세포에서만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있고 나머지 세포에서는 똑같은 이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그냥 그대로 쥐죽은 듯이 고요하네? 잠자고 있네?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거 조절을 할까? 할 때 그것에 대해 이해가 요즘 와서 이거 가지고 하는구나. 이 지역을 뉴클리오즘을 확 응축을 시켜놓으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유전자들의 활성이 어떻게 될까? 활성화가 될까 안 될까? 왜 안 될까? 안 될까? 아주 좋은 답이에요. 이 지역에 응축이 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유전자들은 비활성화가 된다. 왜 그럴까? 이건 1점이다. 왜 풀어줘야 전사를 할 수 있어요? 응? 지역마다? 주형 가닥이 꼭 그런 얘기는 아니나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 이걸 풀어줘야 처음에 이것을 전사 같은 걸 할 때 누가 처음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 전사를 할 때 효소 RNA 중합효소가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이거를 풀어줘야지. 맞죠? RNA 중합효소가 들어가서 이걸 풀어주면서 자 이렇게 하나씩 끼워 맞춰 나가야 되는데 RNA 중합효소가 착륙을 하려고 헬기장을 찾는데 헬기장이 안 보이네? 이렇게 뭉축이 되어 있으면 앉을 데가 없잖아요, 이들이. 그러면 이들이 이미 풀어져 있어가지고서 여기서 RNA 중합효소가 자기가 확실하게 착륙 지점이 고유하게 있거든. 거기에 착륙을 해야 이제 그때부터 전사를 시작을 하는데 그 착륙 지점을 여기서는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 이런 응축되어 있는 지역은 들어갈 수가 없는 진입 불가.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벌일 수 있게 되는 효소들이 진입을 할 수 있게 해주려면 여기를 길을 눈도 치워놓고 이렇게 쫙 풀어줘야 그제서야 그 효소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분 이런 허수연? 오케이.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 응축이 뉴클리오솜의 응축과 유전자의 발현의 활성도는 언제나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대적으로 조절을 해서 내가 특별한 시기에 이들을 발현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면 이 일부러 능동적으로 그쪽 지역의 응축도를 조금 풀어줍니다. 그랬다가 야 그만해라 이제 거기 대충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하면 다시 응축도를 일부러 능동적으로 훨씬 높여줘서 닫아버립니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인 줄 알았더니 일반적인 케이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훨씬 우리의 이해가 1차원적이어서 그 유전자 발현에 대한 이해가 1차원적이어서 뭔가 훨씬 더 좀 고유하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것이 되는 것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전부 이런 식으로 유전자의 조절이 그냥 구조를 너무 허탈한 거지 그 지역에 있는 뉴클리오솜의 상대적인 응축도를 조절함으로써 유전자의 활성을 이렇게 조절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 혹시 우리가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더라도 이것은 현대에 있어서 현대 생물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근간 줄기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졸업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주제는. 그래서 자 그렇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어떻게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거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쫙 줄였다가 확 폈다가 이거 뭐 무슨 신호가 혹시 그런 힌트 같은 거 없어요? 아니 가만히 있다가 멀쩡하게 있다가 야 명령만 하면 야 거기 좀 이렇게 줄여라 하면 얘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쭉 줄이나? 그러다가 야 이제 거기 좀 풀어줘라 하면 얘네들이 또 말 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쫙 풀어주나? 뭔가 단서가 있어야 될 그 단서가 바로 이러한 히스톤 단백질의 화학적인 변형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입니다. 화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변형을 사실은 이루게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조금 고차원적인 얘기긴 하나 모르면 안 되는 요즘 세상에서 이거 모르면은 조금 실망스러워지는 사안이라서 두 개 여기다가 메틸기를 붙이거나 메틸 또는 아세틸기를 붙이거나 화학적으로 메틸기를 붙이거나 또는 아세틸기를 붙이거나 해서 히스톤에다가 멀쩡하게 있는 히스톤의 어떤 특별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화학적으로 상대적으로 이거 붙였다 떼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특별한 단백질에다 인산기를 붙였다가 떼었다 하는 것처럼 이 히스톤의 어떤 특정한 지역에다가 메틸기를 붙였다 띄워버리고 아세틸기를 붙였다 띄워버리고 하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가장 근본적인 요 히스톤 자체의 뉴클리오솜의 응축을 조절하는 하나의 단서로서 메틸기를 붙이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기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응축을 높일 때는 메틸기를 여기다 붙임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훨씬 이쪽 지역이 단백질들이 히스톤 단백질들이 훨씬 촘촘하게 이렇게 끈끈하게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메틸기를 대신 띄워버리고 여기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럼 일단 먼저 메틸기를 띄워야지. 그 다음에 대신에 아세틸기를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여기가 훨씬 더 이렇게 반발력이 세져가지고서 이쪽이 훨씬 더 이렇게 풀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신호 이걸 항상 100% 이런 식으로 믿고 이대로만 해석을 했다간 큰 코 다치는 수가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에 히스톤 쪽에 아세틸기가 매우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쪽 지역에 요즘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구나. 이쪽 지역의 유전자가 많이 발현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똑같은 지역인데 조사를 해봤는데 갑자기 이쪽 지역에 히스톤에 메틸기가 많이 붙어있다. 네가 요즘 쉬고 있구나 하고 이것이 지역마다 시기마다 다르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는 얘기죠. DNA 자체에도 메틸기를 붙임으로써 이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DNA에다가 역시 메틸기를 붙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쪽 지역을 훨씬 더
응축을 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틸기와 아세틸기는 보통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결부를 시켜서 해석을 요즘은 하게 됩니다. 어떤 지역에 메틸기가 많이 붙어 있어? 그럼 이쪽 지역이 조금 경기가 좀 안 좋겠구나. DNA와 히스톤 둘 다 마찬가지죠. 이쪽 지역에 메틸기가 별로 없네? 이쪽이 조금 이제 활성화가 되려나 보다 하는 식으로. 자, 그게 이제 뉴클리오솜을 근간으로 한 이 상대적인 염색질의 응축을 말씀드리는. 정리하자면 염색질은 염색체와 다른 것은 응축이 훨씬 덜 돼 있는 어떤 DNA 지역을 우리는 특별하게 염색질이라고 특별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만 염색체와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염색질로서 염색체 하면은 우리가 이미 하나에 완전히 거의 100% 응축이 완전히 완성된 그런 구조인데 바로 세포 분열 직전에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염색질이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이게 서로 이 스펙트럼이 넓어서 같은 염색질이라 하더라도 응축이 훨씬 더 심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고 응축이 좀 덜 돼가지고서 훨씬 풀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대적으로 같은 염색질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인 응축도는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그걸 가지고 사실 유전자 조절을 하는 거예요. 훨씬 상대적으로 많이 응축을 시키면 그 지역의 유전자 발현이 셧다운이 되고 상대적으로 좀 덜 응축을 시키면 그 지역의 유전자 발현을 높일 수가 있고 하는 식으로.